자, 이패스 코리아 한국사학력 검정시험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한국사학력 검정시험 3급 이상, 그 이상 자격증까지 반드시 획득하게 해드릴 한국사 전문가 오태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께 하는 검을 제대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기쁘고요.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고 있는 여러 즐거움에 대해서 또 행복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사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내용도 많고 양도 많고 사료 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단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외우면 자꾸 까먹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국사가 암기 까먹이기 때문입니다. 암기 까먹이 뭐예요? 자꾸 까먹으니까 암기 까먹 아니겠어요? 그 자꾸 까먹는 이유는 뭐겠어요? 똑같은 거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거, 또 내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외우라고 강요하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또 이렇게 뭔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뭔가 알기는 알겠어. 그런데 나중에 해보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그러면 뭐였지? 그걸 까먹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 한국사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시험 문제 나오는 사람들만 다 합치면요 300명이 넘어요. 그럼 300명은 여러분들을 그 사람들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외우시겠습니까? 또 사람만 외우랍니까? 제도도 공부하라고 그러죠. 또 업적도 공부하라고 하죠. 전쟁도 공부하라고 하죠.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이 한국사학력 검정시험 사실 이걸 전부 다 한국사에 대해서 다 알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서는요 다루는 주제가 한국사 전체를 다루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검은요 다루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다 알기란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에서 한국사만 공부를 했고 대학원에서도 한국사만 공부를 했고 또 20년 동안 한국사만 가르쳐 왔어요. 또 최근에는요 임용 역사도 가르치고 있어요. 세계사도 가르치고 있는 중인 거죠. 사실 저처럼 저만큼 우리나라에서 한국사 시험만 가지고서 20년 강의하신 분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걸 알려드리기보다는 어찌 보면 핵심적이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재미있고 확실하고 즐겁게 가르치면 되는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해요? 양은 압축적으로 줄이고 대신 그 압축적으로 줄인 내용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그냥 귀에 그냥 박히도록 귀에 못 박히도록 그냥 외우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저의 강의의 장점은 방대한 양을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책으로 압축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한능검 100점 노트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름 좋죠? 자, 이 바로 100점 노트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용 보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드립다 공부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처음 1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말씀드린 대로 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표가 그냥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만들었을 때 많은 선생님들, 저랑 친하게 지내는 한국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 선생님들이 오 선생,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이거 죽이는데 이거 내가 조금 갖다 써도 돼? 안 돼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갖다 쓰시면 저의 특징이 없어지잖아요. 형님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것을 종횡무진 한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횡무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왕 순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 순서니까 이렇게 되겠죠. 고려로 얘기하면은 태조, 태종, 정종, 광종 여기까지가 4대. 태해, 정광. 여러분들 또 5글자씩 외우라면 못해요. 4글자가 우리 한계야. 우리 머리 한계가 딱 4글자야. 왜? 사사주의 8은 뭐지? 5주의 10은 뭐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 한국인의 뇌구조가 4글자에 특화되어 있어요. 8자고 또 응원할 때도 다 4글자야. 대한민국 이러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뇌구조상 4글자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사자성어나 4글자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해정광, 그 다음 뭐예요? 네 글자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경성목현. 그럼 현종이 몇 대 왕이에요? 8대잖아요. 왜? 4+4니까. 그쵸? 대통령 임기도 옛날에는 4+4였어요. 4년 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닌가?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그런가 보다. 네 글자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긴 하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글자 해서 일단 왕순서를 먼저 외우죠. 왕순서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게 구단 같은 거예요. 이거 안 외우면 사실은 공부하기 힘든 거예요. 수학 공부할 때 기본이 뭐예요? 구구단이죠. 그래서 구구단을 외워야 2는 4, 2, 3, 6 몰라도 막 들이다가 이렇게 외우게 되면 나중에 그 원리를 이해되잖아. 아, 2식, 3식 이렇게 한 거죠. 처음에 그걸 이해해서 외운 애가 뭐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들 그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 이거 원리가 3식 늘어나니까 이렇게 한 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건 특이한 거예요. 천재 인정. 근데 저는 그냥 외웠어요. 2는 4, 2, 3 이렇게 외웠지. 그게 2가 3개 있으니까 6이고 이렇게 생각 어떻게 해요? 일단 외워라. 이해가 안 되거든. 일단 외워라. 외우죠. 태해정광 경성목현. 근데 이게 가로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제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자, 여기에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은 중앙의 지배층, 파트너들. 그 지배층이 누구냐예요. 예. 호족이라 그래요. 이걸 배워요. 그럼 호족이에요. 계속 호족이다가 언제 바뀌냐면 성종 때 문벌귀족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러면은 요때도 호족, 요때도 호족, 요때도 호족, 요때도 호족. 이름만 바뀌죠. 호족 뭐 박수리, 뭐 호족 누구야? 왕규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 호족이에요. 지배층은.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벌귀족이에요.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책은. 되게 쉽겠죠. 아, 그럼 흐름을 이렇게 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 과정에서 뭐 제도, 중앙 정치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중앙제도 그러면은 요거는 광평성이라는 관청이 나와요. 그럼 광평성으로 계속 운영을 쭉 했어요. 그러다 언제 바뀔 것 같으세요? 네? 분위기상? 아, 요때죠. 알겠죠? 네, 그래서 뭔가 바뀔 때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광평성이 없어지고 성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걸 이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성 육부로 바뀌는 건 문벌귀족으로 바뀌면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야. 알겠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로로 공부하다가 제가 세로로 갈 거예요. 그럼 세로로 가면 다 인과관계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럼 지방제도도 마찬가지. 이게 중앙제도는 지방제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바뀌겠어요?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 12목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벌귀족 대표자 이름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승로가 그거 하라 그랬어요. 최승로가 일종의 건의한 시무 28조라는 책이 그 글이 있거든요. 시무 28조 읽어본 사람도 거의 없을 테예요. 왜냐하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이렇게 발췌해서 저는 이 시무 28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건 다른 거예요. 예, 시무 28조 보면은요, 이게 우리처럼 1, 2, 3, 4, 5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냥 막 썼어요, 최승로가. 그냥 끄적끄적된 거 있죠. 일기 쓰듯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학자들이 막 정리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28개니까 28개인 거지. 현재 전해진 건 22개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최승로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귀족이 됐냐? 최승로가 귀족 출신이에요. 호족 출신인데 귀족 대우하라는 거예요. 호족을 지금까지 너무 좀, 엉망진창 대우한 거 아닙니까? 왜? 얘가 광인이거든요. 광년이에요. 광종이가 다 죽였거든. 다 죽여,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다 죽여, 다 죽여, 이것들. 얘 다 죽였어요. 8년 동안 250명 수청했어요. 그럼 1년에 8324. 30명씩 넘게 죽인 거예요. 막 참수하고, 막 목 자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승로가 살아남아서, 미친놈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드라마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거 있죠. 미칠 광, 빛날 광. 빛나거나 미치거나. 그 드라마가 광종 드라마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후사 공부하면 빛나거나 미치거나가 광종 드라마였구나? 예? 그런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제도가 있는지 아세요? 관리 채용제도 이렇게 돼요. 관리를 어떻게 채용했느냐 이랬어요. 이때 음서를 실시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음서라는 제도 때문에 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한국사를 공부하면 이 머리가 픽스가 확 되는 거예요. 거란 전쟁 있죠. 고려 거란 전쟁.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이때를 내겠어 안 내겠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차든 고려를 냈다. 고려가 6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6문제에는 성종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성종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종 외우라면 이걸 그냥 톡을 외우지. 성종 때니까 이거 외우세요. 그렇게 외우면 못 외워요. 그러니까 최승로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사람이 올린 그 글을 보면 그게 그대로 다 국정과제에 채택됐어요. 그럼 최승로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Who is 최승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완전 머릿속에 종횡무진 한국사가 되는 거예요. 종횡무진. 종횡무진. 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이해가 되면 여기에서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 왜 음소가 중요했는가? 얘가 다 죽여서예요. 그리고 뭐인 줄 아세요? 과거 시험 얘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라 하면은 광종 때 과거 시험이야. 외워야 되죠. 왜? 광종 때는 호족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티오가 많이 생겼지. 티오가 많이 생기니까 과거제도 실시한 거예요. 얘겠죠? 다 죽여버렸다고 250명 동안 250명을 죽이니까 티오가 생긴 거야. 장관들 싹 다 죽이고 차관들 싹 다 죽이고 참모총장 싹 다 죽이고 이러니까 도지사 싹 다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 비어있는 자리잖아요. 다 비어있으니까 새로운 관리를 채용하는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게 과거인 거예요. 과거. 알겠어요? 과가 뭐예요? 모르죠. 여러분들 과자가 무슨 과자인지 모르잖아요. 과일 과자예요? 진할 과자예요? 아니에요. 시험 과목 할 때 과자예요. 알겠죠? 암기 까먹 할 때 그 까먹, 암기 까먹, 거가 뭔지 아세요? 거봐 나오지 할 때 거자예요? 아니에요. 들어 올리다 거자예요. 선발하다. 그럼 과니까 뭐예요? 시험 쳐서 선발하다.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완전 다르다니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며. 모르는 만큼 안 보이고 무작정 외워야 되는 거지. 무슨 국사가 전화번호 외우는 건 줄 아세요? 전화번호 외우는 것처럼 국사 시험을 공부하니까 그 모양이지. 저요?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걸 흐름만 알면 대충 다 아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소개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서 가르쳐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서 가르쳐요.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데이터. 제가 역사 강사잖아요. 과거에 어땠는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OT 때. 그거예요. 그럼 74회까지 지금까지 냈던 시험 문제를 제가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그 문제를 다 조합해 보니까 맨날 공통적으로 내는 게 있더라 이거야.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수학, 교집합. 예를 들어 59회 때 냈어. 64회 때 냈어. 73회 때 냈어. 이게 누구예요? 고려시대 이게 누구예요? 예? 이게 누구예요? 방금 얘기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성종이고요. 광종이고요. 아까 죽이네. 광종. 또 나라 건국한 사람은 내야 되니까 태조. 그다음에 후기로 가면서는 복민왕. 4명. 고려시대 왕이 총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35. 35명 있어요. 35명 중에 몇 명 내요? 4명 내요. 4명.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뭘 어떻게 알아요? 과거의 데이터라니까요. 교집합.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되,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35명 고려 왕들 가운데, 그럼 4명만 가르치면 되지, 왜 다 가르쳐요? 그럼 이 사람들만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얘 업적 뭐고, 얘 업적 뭐고, 얘 업적 뭐고, 외워? 이러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 거예요. 누구였지? 밑도 끝도 없이 외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토리와 흐름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까만 글자. 까만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색글자가 있어요. 색글자. 색글자. 색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필기체로 되어 있는 제가 색글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도로 얘기하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제가 필기체를 섞였어요? 필기하라고, 필기체라고. 그 필기 요금, 이게 매우 중요. 이건 나온다. 야, 나온다 이거.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나온다. 꼭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건 뭘까? 그냥 세 글자는. 중요. 이건 그냥 나왔다. 요거 중요. 그럼 요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가능성 있어요.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 까만 글자는 뭘까? 이건 스토리. 흐름상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뭐냐를 한다면 뭘 외우라? 까만 글자? 이건 스토리. 이건 뭐야? 세 글자와 필기체 세 글자? 반드시 외워라. 그리고 내가 만약 3급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내가 2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까지. 알겠죠? 예. 까만 글자? 스토리상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거. 됐죠? 그림도 있잖아요. 그림도 보면 배경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그치?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생각하면 필기체 세 글자는 완전 주인공. 그 다음에 그냥 세 글자는 그 주인공의 보조 출연자. 조연. 그래. 요건 주연. 네? 요건 주인공, 요거는 조연. 요건 뭐야? 엑스트라. 알겠죠? 네. 그래서 엑스트라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주연은요? 외워야지. 그건 이름도 외워야 되고 그 사람 행동도 다 외워야지. 조연은 알아두면 좋다. 근데 요것도 외우시면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학술직을 봤는데 머리에는 한계가 없다. 네? 머리에 한계가 없대요. 네. 우주를 닮았대요. 이 뇌구조가.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죠. 근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안 터져요. 터질 것 같아. 안 터져. 절대. 공부하다 머리 터져 죽었다는 얘기 나 들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걱정일랑 하지도 마세요. 머리 안 터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니야. 안 터져. 그래서 외우는데 요거는 꼭 외워라. 알겠죠? 세 글자. 그래서 이거 OT 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일단은 1강 때 좀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갈게요. 이 교재 소개니까. 자, 그러면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1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횡무진 한국사. 그쵸? 종횡무진 한국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사. 꼬꼬국사. 종횡무진 꼬꼬 한국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사시대 1번 문제입니다. 무조건 내죠?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철기냐. 이게 선사시대거든요. 그래서 구신청철 되게 쉽죠? 이건 옛날 석기, 이건 새로운 석기, 이건 이제 우리 석기 잘 안 쓸 거야. 이제 청동기 금속 쓸 거야. 그래서 금속시대. 금속인데 청동기 썼는데 나 이제 청동기보단 철기가 훨씬 좋아. 그래서 청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신청철 순서예요. 그래서 요 앞쪽은 석기시대라고 하고 요 뒤쪽은 금속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나눠가지고. 그럼 요건 옛날 석기고 요건 새로운 석기죠. 그럼 옛날 석기가 뭔지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봐요. 옛날 석기 뭔지 물어봐요. 꼭 물어봐요. 구석기 시대 때. 꼭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2개 나와요. 2개. 진짜 2개. 이게 아까 뭐예요? 필기체. 2개. 무조건 내요. 무조건. 뭔지 아세요? 집게. 주먹도끼. 이거 가지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구석기 시대에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씩 다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죠? 이게 주먹도끼예요. 구석기 시대의 스마트폰, 주먹도끼. 지금 봐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주먹도끼 하나씩 들고 다니는겨, 이게. 주먹도끼 하나씩 다 댕기면서 그걸로 뭐해? 다 하죠? 다 검색하지, 맛집 찾지, 가는 법 알지, 거기서 유머도 보지, 다 보죠? 그렇다. 집게 주먹도끼 중에서 이 주먹도끼가 요즘으로 치면 뭐다? 스마트폰. 집게는요, 요건 PCS. 옛날 핸드폰, 이만한 거. 그러니까 이게 발전 정도를 얘기하면 그럼 집게가 먼저예요, 주먹도끼가 먼저예요? PCS가 먼저예요? 스마트폰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지금 PCS 모르죠? 젊은 세대. 저 대학교 때, CT폰 같은 거. CT폰 뭔지 아세요? 걸 수만 있는 거? 못 받아. 그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그게 집게야, 집게. 그래서 이 집게가 옛날 버전. 구석기 1.0. 주먹도끼, 구석기 2.0.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도구 같으세요? 집게와 주먹도끼를 뭘 했을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 인간들이. 이렇게 들고, 여보세요? 있을까? 이거 들고 뭐 했을까요? 지나다니는 동물 있으면 그걸로 찍었지. 그죠? 이거죠? 사냥도구예요. 그래서 사냥도구였다.
그럼 구석기 시대 인간들은 직업이 뭐였을까? 직업. 만약에 구석기 시대 인간들이 직업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헌터예요. 죄다 사냥꾼들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냥꾼들입니다. 사냥꾼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다니죠. 왜? 사냥하니까. 사냥하는 사람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왜? 주변에 사냥. 어디가? 나 사냥 갔다 올게. 갔다 오죠? 그럼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이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구석기 시대예요. 이게. 네, 그래서 사냥꾼들이었고, 그래서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밴드라 그래요. 밴드. 이 밴드가 아니라 무리란 뜻의 밴드예요. 그래서 그 밴드를 결성을 해서 이동했다. 그래서 band and move. bending and moving. 알겠죠? bending and moving이 뭐야? 그게 구석기 시대인 거예요. 구석기 시대. 그러면 이런 무리 이동을 하면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집이 없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뭐 추위를 피하거나 비를 피하거나 냉수의 습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짱이죠. 그게 어디예요? 그런 쉘터. 뭐 비를 피하는 이렇게 모퉁이 이런 절벽 밑에 이런 데에 불을 피워놓고서 사람들이 그날 사냥해 온 거로 불 피워가지고 먹은 거지. 맛있다 이거 먹는 거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말을 했죠. 아니 구석기 시대 그런 사람들은 말 안 하고 막 수발을 했어요. 이랬어요? 맛있어도 우린 구석기니까 말하면 안 돼. 그렇겠어요? 말해요. 언어 사용해요. 사냥할 때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사냥할 때 이랬겠지. 말이에요 그것도.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석기 시대에 이렇게 바위그늘이라고 그래요. 바위그늘. 아니면 동굴. 이런 데 들어가 산 거예요. 네. 냉수 피해서.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유적지가 있느냐? 있는 거예요. 그 유적지를 꼭 기억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우리나라는 주로 여기 빼고 경기도 연천 여기가 이제 동두천 가는 길에 있거든요. 동두천 저기 서울 북부지방으로 가면 연천에 전곡리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 빼고 대부분 다 어딘 줄 아세요? 충청도예요. 그래서 연천 전곡리 유적지. 이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광고에 구석기 연천 전곡리 선사시대 축제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3대 축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구석기 시대에 주먹도끼나 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가 유명하다. 이건 낸다. 그 다음에 충청도가 대부분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유적지가 많아요. 충청도 동네가 어디냐? 공주 이런데. 공주, 또 단양, 청원 이런데 다 충청도거든요. 그래서 충청도가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제일 좋은 동네래요. 사실. 충청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생거 진천이라고. 그래서 살아 진천이다. 그래서 충청도.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그 얘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적지는 이렇게 연천 전곡리나 충청도 유적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요거는 구석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구석기 시대 경제 체제 그러면은 사냥과 채집이었다. 사냥 채집 위주고요. 그다음에 도구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세 글자 뭐가 중요하다? 세 글자? 아까 세 글자 중요하다 했죠? 집게, 주먹도끼예요. 자, 집게와 주먹도끼는 뭘 하는 도구 같아요? 사냥도구다. 이렇게 두 개 연결하기. 그래서 찍기로 외워요. 동물 찍어버리기, 도끼로 찍어버리기 해서 동물을 사냥할 때 찍어버리기, 집게. 도끼로 찍어버리기, 도끼. 알겠죠? 그래서 도끼와 집게가 구석기 시대의 도구다. 당연히 토기는 없고요. 왜? 저장 필요가 없으니까. 주거는 동굴 막집이라 했죠. 제가 아까 그려드렸죠? 그게 동굴 막집이에요. 그 다음에 유적지, 잔뜩 써놨는데, 한 번쯤은 나온 것들도 있고, 2번 이상 나온 거, 3번 이상 나온 것들이 있는데, 3번 이상 나온 게 제가 필기체 세 글자라고 했죠? 그래서 필기체 세 글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먹도끼긴 주먹도끼인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했냐면, 서양의 사학자 가운데 모비우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모비우스 교수가 구석기 시대를 연구하면서 동양의 구석기와 서양의 구석기는 그 특징이 다르다며 서양의 구석기는 양날집게, 즉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라 명명했고 동양의 주먹도끼, 선사시대의 주먹도끼는 외날집기 형태다라고 해서 서양은 양날의 그 날을 사용했고 동양은 한쪽 날만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을 모비우스 교수의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서양이 구석기 시대부터
동양보다 더 어떻다는 거야? 우월했다. 왜? 양날집게 사용했다는 게 더 도구가 발전된 게 아니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우, 짜증나. 자존심 상하죠?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의 이 오리엔탈리즘이라 했죠. 어려운 말로. 동양을 여성적인 거, 여성스러운 동양, 또 서양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대상, 또 혹은 가르쳐야 할 대상, 그냥 신비스러운 동양,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나라로 봤던 거죠, 동양을. 그게 언제부터냐? 이미 선사시대부터다. 오리지널적으로 이미 아시아는 유러피언보다 열등하다. 이런 어떤 이론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한 거죠. 그런데 글쎄 그 아슐리안형 주목도끼 뭐라 했어요? 양날집게라 했죠. 그 양날집게가 어디서 발견됐는 줄 아세요? 동양, 그것도 어느 나라?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서?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주한미군 병사가 발견했어요. 다른 눈을 갖고 있죠. 그냥 우리는 연천 전곡리의 강가에 있는 짱돌의 하나였을 뿐인데 그분은 고고학을 공부한 대학생 출신의 주한미군 병사였기 때문에 지나가다 그걸 본 거예요. 이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인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한 거예요. 서울대에. 서울대 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건 아슐리안형 계통의 주먹도끼가 맞다! 그러면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려면 어디서 발견돼야 돼요? 모비우스 교수의 학설에 의하면 태양에서만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발견됐어요?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발견 아닌가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모비우스 교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비우스 교수가 그 학설은 오류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모비우스 교수의 학설을 파괴하는, 논파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발견인지 알겠죠? 이게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양이 우월하다라는 모비우스 교수의 코를 납작하게 박아버린 거예요. 알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사실 구석기 시대에는 돌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좀 약점이 뭐였냐면 인골이 출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골이 뭐예요? 사람뼈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뼈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약간 좀 아쉬웠었는데 이 얘기를 전해 들었던 어떤 도로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토목 이런 걸 하신 분이 김흥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 김흥수 씨는 자기 취미가 도로 발파 작업도 하고 동굴도 뭐 뚫고 뭐 터널도 뚫고 이런 작업을 하신 분이셨대요. 근데 그 김흥수 씨가 그 발파하고 막 산 뚫고 동굴 뚫고 이런 과정에서 구석기를 많이 발견해서 서울대에 가져다 주셨대. 혹은 충북대에다가. 근데 그때마다 교수님이 사람뼈가 나오는 거 꼭 알려주세요 이랬대요. 그때 김흥수 씨가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사람뼈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뼈가 유기된 어떤 그 시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이 출동해서 탄소연대 측정법을 해보니까 글쎄 10만 년 전으로 나온 거예요. 혹은 1만 년 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는 공소시효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몇만 년 전 그 인골이니까. 그래서 이 인골은 구석기 시대 인골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10세 정도 되는 남자아이의 뼈로 추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서 골격을 재현해 보니까 거기 제가 흥수아이라고 써놓은 그 얼굴 보이시죠? 이런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가 그때 사망했었고 그 사망한 이후에 인골이 10,0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김흥수 씨가 이 인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골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던 겁니다. 구석기 시대에 인골이 출토가 되는 예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 바로 충청북도 청원 두루봉이라는 곳에서 두루봉이라는 동굴에서 이 인골이 출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인골을 처음에는 두루봉인이라고 부르려다가 발견자의 업적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자의 이름 김흥수 씨의 이름을 따서 이 아이는 김흥수 씨가 발견한 아이다라고 하여 흥수아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름을 흥수아이라고 붙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교과서에 이름 실리기 진짜 어렵거든요. 국사 교과서에 이름 실리려면은 이순신 장군처럼 일본군과 29번 싸워서 29번 이긴다던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 최고 실력자를 저격해서 처단한다던가 해야 이름이 남기든가 아니면 나라를 적국에 넘기는 매국노가 된다던가 뭐 이래야만 이름이 남기는데 이분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운 거죠. 자기 이름이 교과서에 영원히 실리게 된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겼어요. 교과서에. 이게 바로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바로 이런 유적지 가운데 두 군데가 어디라 했어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지 주한미군이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동두천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한미군이 발견한 거예요. 동두천, 연천, 전곡리. 그 다음 두 번째가 김흥수 씨가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 흥수 아이가 발견한 데가 어디예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특징, 도구 하나, 그 다음에 경제 구조 하나, 그 경제 구조 과정에서 나온 사회 구조 하나, 그 다음에 중요 유적지 2개. 알겠죠? 이게 한국사학력 검정시험 1번 문제인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출제 확률은요, 선사시대에서도 25, 25, 25, 25가 아니고 15% 정도 돼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가끔 나와요. 알겠죠? 구석기 시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뭘 비교해야 돼요? 석기 시대는 석기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배우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쭉 나눠가지고서 여기다 쓰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의 도구가 뭐냐 이걸 물어볼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암기할까 하다가 저는 이 신석기를 신도시로 한번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신도시 이런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신도시. 그럼 신도시가 어디냐 했더니 동네 이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울 강동구 안사동. 요게 나와요. 신도시. 신도시. 그 다음 신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그래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여기 신도시죠. 그래서 부산의 동삼동이에요. 그럼 요거는 서울이에요. 그럼 서울 암사동이랑 부산 동삼동이거든요. 그럼 다 어디예요? 대도시들이죠. 우리나라 대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강가 근처나 바닷가 근처죠. 지금도 한강변 되게 비싸요.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바닷가 되게 비싸요. 신도시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신도시로 외우세요. 신도시. 그죠? 그래서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가? 둔천동 옆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옆에 암사동. 신도시. 부산 센텀시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센텀시티를 외우지 말고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특징은 비싼 동네. 강가나 바닷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신도시예요. 그 다음 또 한 군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가락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락동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가락동. 근데 이게 가락동은 아니고요. 가락동은 아니고요. 가락바퀴예요. 이 가락바퀴는 바퀴라고 해서 타이어가 아니고요. 가락바퀴는 요만한데 구멍이 뽕 뚫려 있어요. 타이어처럼. 그래서 가락바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가락지라고 하죠? 가락지. 그 가락지라고 해서 요만한 가락지 형태로 되어 있는 손바닥만한 동그란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가락바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했어서 저 배울 때는 이걸 방추차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방추차. 이거 어렵죠, 말이. 그래서 이제 한글로 다 바꾸는 순화운동을 하고 있어서 가락바퀴라고 한 거예요. 가락이 뚫려 있는 바퀴 모양이다 해서 가락바퀴인데, 그럼 가락바퀴는 뭐 하는 데 썼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팽이처럼 돌리는데, 그게 아니고 막대기 꽂아가지고 헝클어진 여러 가지 실 같은 거 해가지고 실을 뽑아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이렇게 실패. 실을 사용한 거예요, 실. 그렇구나. 그럼 뭐가 있어요? 바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바늘을 뼈바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신석기 시대에 외우는 법 뭐다? 신석기 시대에 하면 신도시 외워라. 그래서 중요 유적지 어디? 서울과 부산이다. 서울 어디? 암사동.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옆에 어디 있어요? 가락동. 그래서 가락바퀴라고 외우라고 해요. 아마 이런 신도시들은 아마 비쌀걸? 신도시들은 비쌀걸? 그래서 아마 되게 비쌀걸? 그래서 톡 이름이 뭐예요? 비쌀걸 톡이에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의 토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가 주인공이고요. 빗살무늬 토기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유일무이한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아니에요. 앞에도 토기가 있고 빗살무늬 토기 뒤에도 토기가 있는데,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가운데쯤 있는 토기예요.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 앞에 있는 토기는 빗살무늬보다 좀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이른이라고 하는 건 제일 이르다라는 거예요. early라는 뜻이고, 민무늬가 뭐냐면 무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이른 민무늬 토기 다음이 뭐예요? 빗살무늬 토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 등이 있고, 그 사이에는 무늬가 조금 더 들어가는 덧무늬나
또 눌러찍기 문이나 그러니까 튀어나온 덧문이나 들어간 톡이 눌러찍기 문인 톡이나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양각, 음각 톡이 이랬는데 사실 저는 양각, 음각이 더 외우기 쉬운 것 같아요. 왜? 짧으니까. 근데 이거를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덧문이, 눌러찍기 문이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뭐 이해는 되는데 양각, 음각 톡이가 외우기는 더 훨씬 쉬워요. 옛날에 그래서 원시, 무문 톡이, 양각, 음각 톡이, 질문 톡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요즘 그렇게 외우라면 아마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름, 민문이 톡이, 덧문이 톡이, 눌러찍기 문이 톡이, 빗살문이 톡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신석기 시대 톡입니다. 그러면 빗살무늬 토기에는 뭘 담아서 먹었을까요? 빗살무늬 토기에는 뭘 담아서 먹었을까요? 쌀이에요, 쌀. 빗살이니까. 근데 이 쌀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쌀이 아니고요. 좁쌀이에요, 좁쌀.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좁쌀을 빗살에 담아 먹었다. 좁쌀을 빗살에 담아 먹었다. 예요. 알겠죠? 그래서 좁쌀이니까 좁쌀은 쌀이라는 게 꼭 별을 타는 건 아니고요. 곡식을 타는 게 쌀이에요. 우리말로. 그래서 좁쌀 그러면 조공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좁쌀을 재배했다. 그러면 구석기랑 달라진 점이 뭘까요? 구석기랑 달라진 점이 뭐예요? 농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농사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때 직업은 뭘까요? 직업. 응? 직업은 사냥꾼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농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꾼. 그래서 이땐 농사꾼이 됐구나. 그럼 농사꾼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농사를 지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농사꾼이니까 어떻게 해요? 정착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단계를 뭐라 하냐면은 부족 단계. 그리고 정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부족을 구성해서 정착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특징. 자, 어떻게 외워라? 신석기니까 신도시다. 신도시는 주로 어디다? 서울과 부산이다. 또 저기 양양도 신도시가 생기긴 생기지만 양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이다. 그래서 서울의 동네 이름 어디 두 군데? 암사동, 두 번째 가락동 이러시면 된다. 그 가락동도 사실 신석기 유적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지. 그래서 저는 가락동에서 출토된 가락바퀴가 아니라 그냥 가락지가 뚫려 있어서 가락바퀴인데 그래서 서울 암사동, 가락동, 가락바퀴 외워라. 가락바퀴. 그래서 이게 원시적인 수거급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신도시들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비싸질 것 같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토기예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엔 뭘 담아 먹었다? 좁쌀을 담아 먹었다. 이렇게 연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페이지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신석기는 신도시 외워라. 그래서 신도시 서울 암사동과 부산 동삼동 유적지가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인데 서울 암사동이 제일 많이 나와요. 거기 세 글자 돼 있죠. 세 글자. 이게 서울 암사동이에요. 그래서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신석기, 바로 신도시이더라는 얘기예요. 신도시에서 발견된 토기. 신도시니까 앞으로 싸져요? 비싸져요? 비싸질 것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비싸질 것 같은 비싸질 것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토기를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운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 빗살무늬 토기 서울 암사동에서 출토. 왜? 암사동이니까 비싸질 것 같잖아요. 암사동 빗살무늬 토기. 빗살이 져가지고 빗살무늬 토기인 거예요. 원래는 비가 내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빗살무늬인 거예요. 그런 뜻이지 진짜 뭐 비싸질 것 같은 토기는 아닌 거죠. 서울 암사동 빗살무늬 토기는 빗살 문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옛날엔 질문이라 했어요. 질문. 그리고 토기의 밑바닥이 뾰족하죠. 그 이유는 암사동이 그 모래사장이 많죠. 한강변이기 때문에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받고 사용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암사동 빗살무늬 토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빗살무늬 토기 이전의 토기를 뭐라 그래요?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데에서 좁쌀을 담아 먹었다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경제 파트 잠깐 보세요. 그러면 거기 농경 시작 그래서 조피 추수인데 뭐만 외우는데 조. 그래서 조를 주로 재배하였다. 조를 재배하고 난 다음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조를 그냥 못 먹거든요. 껍질 벗겨야지. 그래서 껍질 벗기는 도구가 갈돌 갈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죠. 그래서 갈돌 갈판에 좁쌀을 놓고 싹싹싹싹 해서 껍질을 불어가지고 껍질 날린 다음에 알맹이만 먹었다 이 얘기죠. 어디에 담아서? 좁쌀을 빗살무늬 토기에다가 담아서 먹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리도구는 방금 얘기한 의삭, 패는 갈돌, 갈판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직조기술은 가락바퀴가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전기, 중기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중기에 빗살무늬 토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한번 볼까요? 거기 종교 별표 치시면 되는데
왜 구석기 시대보다 신석기 시대의 종교가 더 발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농사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힘이 물론 중요하지만 뭐가 훨씬 중요해요? 하늘이죠. 자연현상. 그러니까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고 또 햇빛도 잘 쬐주고 이래야만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현상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자연현상 가운데에서 최고의 신이 뭐였냐면 태양신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물신이었어요. 비. 그래서 태양과 물에 대한 이 신앙이 되게 강했는데 그 신앙을 뭐라 하냐면은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애니미즘이라 한다. 자연현상인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 사상을 애니미즘이라 한다. 애니미즘이에요. 이게 태양이에요. 사람들이 왜 태양이 신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 물을 일본어로 미즈라고 하거든요. 아, 물이구나. 그래서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를 뭐라 한다? 애니미즘이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 더. 이런 농사가 잘 되게끔 해달라고 하늘에 내가 자꾸 제사를 드리고 막 빌고 그래야겠죠.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당이라 그래요. 그 부족장이 무당인데 이 부족장이 무당이 되는데 이 무당을 영어로 뭐냐면은 샤머니라고 해요. 샤먼. 그래서 샤먼을 믿는 주의라고 해서 샤머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난센스 퀴즈. 샤머니즘 할 때 이 샤머니는 아버지였을까요? 어머니였을까요? 샤머니 할 때 샤머는 샤머니즘, 힌트, 샤머니즘이라 했다. 내가 분명히 지금 샤버지즘이라 안 했다. 샤머니즘이라 했다. 샤머니는 아버지가 샤머니였을까요? 어머니나 할머니가 샤머니였을까요? 어머니, 네, 어머니, 할머니, 사모니, 네, 누구였을까요? 네, 어머니나 할머니가 샤머니예요. 어머니, 할머니가 샤머니예요. 그럼 이 시기에 부족장은 남자, 여자예요? 여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부족장은 남자가 아니라 누구다? 여자다. 그래서 거기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위에 목의중심 사회라는 그냥 스토리상 필요한 내용, 그렇죠? 까만 글자로 돼 있죠? 그래서 샤머니와 애니미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애니미즘, 샤머니즘이 나온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애니미즘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애니미즘 뭐에 대한 숭배? 자, 기억이 안 나? 애니메이즘 그러면 애니멀, 이거 애니멀이야? 아니야. 왜 이렇게 짧아? 애니미즘은 애니 할 때 태양이에요. 미즈 물이에요. 그래서 애니미즘은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예요.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농사져서예요, 농사. 그럼 구석기 시대에는 애니미즘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농사 안 지니까. 그래서 애니미즘, 이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에 등장한 종교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비 좀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샤먼이다. 샤먼.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라는데 무당을 믿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거든요. 그럼 샤머니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할머니가 샤먼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는 목의 중심 사회구나. 알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바로 목의 중심 사회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유물이나 도구, 그러니까 유물 같은 거, 이렇게 예술 작품들을 보면요. 여성의 신체 구조를 표현한 그런 그 조각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 중이냐면 대표적으로 이건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직 나오신 적은 없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긴 그 예술품이 발견된 적도 있어요. 그럼 이런 예술품이 뿅 등장했다 그러면 이게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철기냐 이렇게 묻는 문제의 형태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올 수 있겠다. 이게 북한 지방에서 발견돼서 한북 웅기 굴포리 같은 데서 발견됐거든요. 농포항, 한북 청진 농포항 북한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그 유물인데 그럼 이걸 뭐 상징 같으세요? 사람 얼굴 같죠, 이렇게. 네모난 얼굴인데. 그러면은 이게 사람 몸인데, 배 부분에 왜 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찍혀 있을까요? 이 점은 뭐랑 같냐면요.
출산 횟수입니다. 출산 횟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때는 노동력이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부족의 부족장이 어머니나 혹은 할머니고 그래서 다산을 한 어머니가 아마 부족장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부족장을 위한 호신부가 아니었을까. 혹은 부족장이 그 다음 딸에게 넘겨주는 호신부라고 하는 부족장의 지위를 넘겨줄 때 필요한 어떤 상징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성의 신체나 어떤 그 형태나 이런 것들 이렇게 묘사한 그런 조각품이니까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다 이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 시대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구석기 시대는 어떤 시대? 찌개와 주먹도끼라는 사냥 도구를 사용해서 사냥꾼이었던 시대. 직업이 사냥꾼. 그럼 이 시기에는 무이동을 했다. 위치는 어디? 경기도 연천 전곡리. 또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와 뭐라고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아슐리안 누가 발견? 주한미군. 그 다음 충청도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김흥수 씨가 발견한 아이의 이름은 너무 쉽다. 흥수 아이. 됐죠? 이게 바로 구석기 유적이 되고요. 신석기 뭐라고요? 신도시 서울 암사동 부산 센텀시티 옆에 동삼동. 거기가 신도시죠? 신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앞으로 비싸질 것 같다. 빗살무늬 투기. 빗살무늬에 뭐 담아 먹어요? 좁쌀. 좁쌀? 농사 졌네. 농사, 직업 농사. 농사 지니까 어디에 대한 숭배?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 이름을 뭐라? 애니미즘. 애니미즘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어머니, 할머니, 샤머니즘.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샤머니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좁쌀을 추수한 다음에 이렇게 쓱싹쓱싹 밀면서 껍질을 불면서 먹는데 뭐라고요? 갈돌, 갈판이다. 됐죠? 또 갈악동 기억해야겠죠? 갈악동, 갈돌, 갈판, 갈 시리즈. 갈악, 바퀴, 갈돌, 갈판. 이게 신석기 시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마 절반 끝났어요. 이제 절반이죠? 자, 그러면 13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초기철기 시대 구분하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와 철기를 구분하려면요, 당연히 뭘 내겠어요? 도구를 당연히 내겠죠? 그래서 이때 청동기로 만들어진 도구가 뭐냐, 이걸 낼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제가 사진도 실었는데, 청동기 시대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사진 있을 거예요. 자, 뭐가 보여요? 이렇게 생긴 칼 보이시죠? 이걸 뭐라고 해요? 어렸을 때 배웠던.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검 매우 매우 중요하다. 비파형 동검. 이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무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쟁했을 거예요. 길이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길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시꺼멓지만 청동기라고 하는 건 동자가 결국 구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구리가 원래는 황금색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비파형 동검은 황금색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구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쓴 거예요. 녹이 쓰면서 시퍼렇게 까맣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비파형 동검은 본래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파란색이 아니라 청동기라고 할 때 청자가 푸른색인데 원래는 청동이 아니고 뭐예요? 황동이었어요. 황동. 황동이 시간이 지나서 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색깔은 블루가 아니라 옐로우 혹은 골드다. 그럼 되게 예뻤겠죠? 이게 바로 청동기예요. 지금이야 시간이 지나서 펄었지만 이거를 다시 복원을 하면 다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의 칼이나 거울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요. 혹은 그 옆에 거울 하나 있죠? 이 거울,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 이것도 지금은 이게 무슨 거울이야? 시퍼렇고 까맣구만. 녹슬어서 그렇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울은 본래는 처음 만졌을 때 여러분들 놋그릇 있죠? 놋그릇. 왜 그 유기, 제사 지낼 때 지내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 같은 거. 한정식집 가면 나오는 거.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거울을 뭐라 하냐면은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무늬가 좀 성글기 때문에 거친 무늬라고 해요.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이 두 가지가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농사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사가 발전하면서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반달 형태의 돌칼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달 돌칼이라 하는데 반달 돌칼이 나왔다는 건 이전 신석기 시대보다 더 어땠다는 거 농사가
더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배하던 곡물도 달라졌는데 드디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예, 벼가 나왔어요. 벼는 한자로 뭐라 그래요? 미라고 하죠? 벼는 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벼미. 그래서 미라고 하는 거를 미곡을 재배하기 시작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 반달돌카를 가지고서 벼를 재배해서 추수해서 먹었다. 이게거든요. 청동기 시대에 가서 드디어 주국작물이 등장하는데, 그럼 이 미를 재배한 다음 담아서 먹던 토기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미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미를 재배하기 시작한 다음에 담아서 먹었던 토기 이름은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제가 정확하게 뭐라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예요. 벼미. 벼농사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미. 자, 그럼 1번 송국리식 토기, 2번 빗살무늬 토기, 3번 붉은 간토기, 4번 미송리식 토기. 정답은 맞습니다.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기에 미송리식 토기라고 써 있죠. 물론 미송리식 토기의 미자가 그 미자는 아닙니다만 아재 개그, 라임 타자 이거예요. 미를 재배하기 시작한 다음 거기다가 뭘 담아 먹었다고요? 미송식 토기에다가 담아 먹었다. 이렇게 의뢰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아까 제가 좁쌀은 어디에다 담아 먹었어요? 좁쌀은 빗살이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좁쌀을 담아 먹었다. 미는 미송식 토기에 담아 먹었다. 요게 암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송식 토기는 미가 재배되기 시작한 시기의 토기이다.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적지가 나오는데요. 이 벼를 재배했던 유적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벼를 재배하기 시작한 유적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첫 번째가 부여예요. 부여. 충남 부여고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여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된 토기 같은 데에서 바로 미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 그러면 부여와 여주입니다. 부여와 여주가 청동기 시대 유적이라고 부르는 근거는 뭘 재배했기 때문에? 벼를 재배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유적지가 어디다? 미송리라고 했죠? 그럼 벼를 재배했던 곳이 두 군데를 찾아라. 그럼 어디랑 어디를 찾으면 돼요? 부여와 여주라는 동네가 나왔다? 그럼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인 것입니다. 그럼 벼가 재배된 곳이 부여와 여주. 이걸 합쳐볼까? 네, 부여와 여주 합치면 뭐가 돼요? 부여가 되죠? 부여와 할 때 부자, 여주 할 때 여자니까 부여가 되죠? 그럼 부여를 또 합쳐볼까요? 네, 합쳐봐. 어떻게 합쳐? 부여를 빨리 발음해서 한 글자로 바꾸면 부여를 한 글자로 바꾸면 뼈가 되죠. 그래서 뼈가 돼요. 그래서 벼농사를 했던 곳이 어디다? 뼈. 그래서 이 벼를 길게 발음해봐. 길게. 뼈가 돼. 부여를 두 개로 바꿔봐. 부여와 여주. 됐다. 됐다. 그래서 부여, 여주 합쳐서 뼈를 한 글자로 뼈. 그래서 벼농사를 재배한 곳이 어디예요? 부여와 여주입니다. 저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부여와 여주. 부여는 뼈. 그래서 벼농사를 자, 어때요?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까먹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스토리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암기가 안 되니까. 선생님, 스토리 내용 다 알겠는데,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되겠냐? 신도시 어디예요? 신석기. 서울, 부산. 그죠? 어디에? 안사동? 센텀시티 옆에 동삼동, 신석기. 그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유적지. 청동기에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유명한 데가 있어요. 비파용동공원 거친문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도구가 발견된 곳에서는 반달돌칼도 같이 나오는데, 이 반달돌칼이 추수했던 게 벼미예요. 벼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그러니까 어디예요? 미손시토기. 벼니까 어디예요? 뼈. 그래서 부여와 여주. 부여. 그래서 벼농사가 어디지? 만약 헷갈리면 벼구나. 이러면 돼. 부여와 여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청동기 시대에 부여와 여주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 송동리, 여주, 흔함리, 스토리상 필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의주, 미송리식 토기는 미니까 어디예요? 미. 미송리식 토기니까 미 변홍사 했던데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는요, 청동기 시대의 사회, 그러면 군장국가라고 부르고, 군장이라고 하는 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군장 그러면 여자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신석기 그러면 할머니, 어머니, 샤머니 이랬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여자 중심, 여성 중심이었는데 청동기 시대는 남성 중심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다 힌트가 있는데, 자,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건 무기잖아요. 그죠? 무기니까 뭐 했다?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니까 그 물리적으로 어떤 체형적으로 남자 중심이겠어요? 여자 중심이겠어요? 남자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기로 돌입하다 보니까 남자의 역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추수할 때에도 반달돌칼 사용했다는 것은 추수할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추수할 게 많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달돌칼이라든가 비파형 동검, 칼, 반달돌칼, 검, 청동기 시대 뭐 기억하면 돼? 검, 청동기, 칼, 남자였다. 그래서 남자 중심에서 이 남자들이 군장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 그래서 이 군장국가라고 한다. 그래서 군장국가를 우리나라는 최초의 군장국가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바로 단군 조선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단군 고조선이 시작된 게 바로 청동기 시대고, 그래서 남자 중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라고 해요. 단군 할머니라고 해요.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죠. 그 단군 할아버지 얼굴 기억나세요? 그림으로 본 거. 수염 검게 해서 이렇게 길게. 그게 단군 할아버지지, 수염 이렇게 난 분이 단군 할머니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군 조선 시대는 이미 남자 중심으로 바뀌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 그 단군 할아버지가 갖고 다니던 칼 이름이 뭐라고요? 비파형 동검. 단군 조선 할아버지가 그 사진 찍기 전에 보았던 거울 이름이 뭐라고요? 거친 무늬 거울. 그 단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들어가는 무덤이 뭘까요? 단군 할아버지가 고인이 되시는 순간 들어가는 돌 이름은 뭘까요? 단군 할아버지가 고인이 되시면 들어가는 돌. 맞습니다. 고인돌입니다. 그 고인돌이 사실은 고인을 위한 돌은 아니고 고여놓다, 괴이다, 혹은 지탱하다 라는 뜻을 해 고이다라는 순 우리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인돌이니까 이것은 고인을 위한 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고여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들어가는 무덤을 고인돌이라고 한다. 그럼 고인돌을 세워가지고 큰 돌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 시체를 뭐와 함께 그때 사용했던 유물 도구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도 거기 들어가서 또 거친 무늬 거울도 반달돌칼, 토기, 미손식 토기 이거 다 같이 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선민사상, 천신사상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오른쪽 갈까요? 마지막 초기 철기 시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철기로 들어갑니다. 철기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철제를 사용하겠죠? 철기니까 철제 무기도 있고 철제 농기구도 있어요. 그러면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시기와 청동기, 동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던 시대보다 철기 무기를 사용하는 시대는 어떨까요? 더 전쟁이 빡세지겠죠. 더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이 전국은 싸우던 시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전국시대는 철기로 무장을 하는 과정에서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국시대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철기 시대인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철제 무기나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대신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청동기는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합니다. 이 시대에 청동기가 있어요. 다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자, 비파형 동검은 가운데가 뚱뚱했죠. 이렇게 뚱뚱했던 비파형 동검이 이제는 이렇게 가느다래지는 세형 동검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가느다래졌다라고 해서 이걸 세형 동검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도 사실 설명드릴 수는 있어요. 왜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할까요? 학술적으로 설명드릴까요? 그냥 재미로 설명드릴까요? 전자, 후자. 학술적 아니면 재미로? 재미로? 오케이, 알았어. 재미롭게. 저 학술적으로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바뀐 이유는
청동기보다 철기가 더 세지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청동기보다 철기가 더 세잖아. 그래서 청동기보다 철기가 더 세잖아 하니까 세잖아 해서 그래서 무늬도 잔무늬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청동기보다 철기가 더 세잖아.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는 비파형동검, 거친무늬 거울인데 초기 철기 시대의 청동기는 철기가 더 세잖아 라고 해서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로 바뀌어갔다. 생긴 게 바뀌어졌죠? 그래서 학술적으로 설명 안 드렸고 비파형동검이 세형동검으로 바뀌었다 해서 13페이지 위에 오른쪽에 세형동검이라고 해서 철기 시대 옆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형동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편 토기도 검은간 토기로 바뀌는데 이거 외우는 방법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검은띠 토기로 외우시면 돼요. 철기가 왕이에요. 철기가 짱이에요. 그래서 검은띠 차기 시작했다. 노란띠, 빨간띠, 파란띠 하다가 마지막 최종 결정판이 뭐예요? 검은띠다. 블랙벨트. 그래서 철기 시대에 검은띠를 차기 시작했다 해서 검은 동글뱅이 덧띠 토기할 때 검은띠 토기 외우시면 되겠고요. 죽어 넘어가고 유적지가 이제 있는데요. 아까 청동기 시대 유적지는 어디라 했어요? 벼농사가 잘 됐던 부여와 여주죠. 그런데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 이 철기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철기 수출 지역 창원입니다. 그래서 창원 유적이 바로 이게 바닷가 근처거든요. 이게 바닷가인 이유는 그럼 이거랑 비슷해졌네요가 아니라 창원은 바로 이 수출하기 위한 곳이에요. 철기를 일본과 중국에 수출했던 곳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철기를 사갔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철기를 사가면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중국 화폐가 창원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화폐 이름이 뭐냐? 명도전이라고 합니다. 명도전. 그래서 밝을 명자가 새겨져 있는데 칼 모양이다라고 해서 칼도자 써가지고서 명도전이라는 화폐입니다. 이게 중국 화폐인데 창원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좋은 철을 창원 수출이 자유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철기를 사갔구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철이 여기가 우리가 제일 발전한 지역이 이 지역이듯이 2000년 전에도 그랬다. 그래서 창원 지역에서 철기가 생산되어서 중국과 수출했고 중국이 이 철기를 사가면서 준 돈 이름 뭐다? 이렇게 생긴 거. 칼 모양의 칼 도자에 밝을 명자 새겨져 있다 해서 명도전이라 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되면 철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조선 단계로 얘기하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철기 시대까지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 강의로서 구신, 청철을 구분하는 그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이 강의에서 만나요.